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현 민재기 팀장입니다. 시간 정말로 빨리 간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연초 시작하고 벌써 2주가 지났고 이제 다음 주면 셋째 주로 진입을 합니다. 이러다가 보면 또 구정이 금방 또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 마무리 그리고 다음 주 준비하는 주간 찐시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말에 우리나라 증시는 좀 재미가 없었죠. 그나마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조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주말에는 같이 좀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금요일날 주간 찐시황, 주간이 아니죠. 장시작 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주말에 대만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으니 금요일은 조금 쉬어가는, 그죠? 크게 뭐 액션을 뭐 적극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찝찝하게 끝이 났지만, 그래도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또 산업적인 뉴스들 몇 가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 우리 국내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중국 관련된 뉴스인데. 중국의 론 성장입니다. 론은 뭐죠? 이거 우리 뭐 현금만 많이 있으면 사실 대출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도 뭐 투자하거나 아니면 뭐 생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부의 대출은 항상 하기 마련이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려면 대출이 필요하고 국가도 마찬가지인데 중국의 이러한 대출의 성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 레코드라는 것은 역대 좀 많은 낮은 수준으로 지금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수요가 아직까지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있었다가 중국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야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경기의 회복은 좀 요원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돈이 돌아야 되는데요. 우리도 이제 이 몸이 있잖아요. 그죠? 몸이 있으면 피가 이렇게 몸 전체를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동맥경화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안 도는 것을 돈맥경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의 경제 회복이 여전히 좀 더디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고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3월 달 정도에 하는 것으로 지금 패드워치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중국도 이 시점과 맞춰서 경제 회복에 아주 강한 뭔가 임팩트 있는 드라이브를 걸 것인지, 거기에 올해는 중국이 좀 움직일 것인지, 경제가 좀 회복이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좀 관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뭐 그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만 한번 우리가 체크를 제가 해드리면요. 중국 최근에 지수 한번 보시죠. 자, 해외 지수 한번 보시면 미국과 뭐 다른 나라들, 일본은 최근에 가장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네, 보시면 우리나라는 참 무겁고 재미없는데 일본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연속으로 이렇게 빵빵빵 갭 상승과 함께 신고가를 이렇게 뚫어버리는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아주 강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자, 지금 또 뭐 제가 촬영을 하는 동안 갑자기 속보가 또 밑에 이렇게 나오네요. 미국이 예멘 후티 반군 또 추가적으로 공격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이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는 전고점을 아주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이번 주에 나타났습니다. 상당히 부럽네요. 자, 반면에 방금 조금 부정적인 경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국 쪽을 한번 보면 차트를 눈에 딱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225 그다음에 중국 상해 뭔가 방향이 다르죠, 그죠? 지금 니케이는 200일선을 지지를 받고 박스권의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해서 가는 그러한 그림이 이번 주에 나왔다면 상해는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200일선이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 전저점을 이렇게 계속 낮추고 있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그러한 추세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세대를 그려볼 수 있죠. 네.
자, 이 하락 추세대 안에 중국은 놓여져 있고 올해 3월 달에 미국 금리 인하와 함께 어떠한 그림이 나타나는지를 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 뉴스가 하나가 있었고요. 중국이 여기서 하나가 더 나간다면 중국이 어쨌든 경기가 좀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우리 좀 대표적인 업종 중에 어떤 게 있죠? 시클리컬 있죠? 시클리컬. 중국 관련된 좀 경기 민감 업종 있죠? 석유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회복되는 그죠? 그러한 흐름이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우리 국내 산업적인 부분까지 연결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은행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마감된 미국의 업종판을 한번 보시면, 자, 금요일 날 마감된 미국의 업종판을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뭐 좀 혼조세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빨간색으로 눈에 특징적으로 좀 보이는 영역이 여기 헬스케어 쪽이 좀 약간 보이고요. 그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3.4% 눈에 빠진 게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오토 저기 뭐야 그 자동차 관련된 쪽 테슬라, GM, 포드가 전반적으로 약간 빨간색 영역을 좀 보이고,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파이낸셜이라고 되어 있는 은행 쪽, 그죠? 웰스파고라든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여기 지역은행들까지 좀 붉은색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냐?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죠. US 뱅크라면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어떠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보시면 론 마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론 마진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대 마진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는 뭐죠? 예금이고요. 그 다음에 대는 뭐죠?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은 우리 같은 일반 뭐 그 예를 들어서 저기 은행 소비자들, 은행 예금주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죠? 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서 이 예금 금리는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 준다면 대출은 우리가 나갈 때 한 예를 들어서 한 7% 정도 나간다. 그죠? 요 차이가 자금은 3%에서 조달해서 7%의 대출을 해서 돈을 버는 이 차이 정도. 그냥 쉽게 그냥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리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예대 마진은 예금자한테 받는 예금자한테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와 그다음에 대출로 나가는 금리의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은행들의 수익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 그죠? 예대 마진이 좀 감소를 했다. 그다음에 일부 비용이 좀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의 은행들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힘든 불기 실적이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은행들 쪽 실적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가 앞으로 좀 안 좋아졌을 때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좀 그 신용도가 안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출을 잘 갚지 못하는 연체율이 증가할 것이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을 경우에 뭐 등등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부정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인플레이션까지도 최근에 주택 그 주거비, 그 다음에 뭐였죠? 의료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여기서 더 드라마틱하게 팍팍 떨어지기는 좀 어렵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이 제이미 다이먼 같은 이러한 CEO들이 은행들 좀 아주 큰 메가뱅크의 IB의 수장들이 경고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체크를 좀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연결되는 뉴스가 CT라는 금융그룹이 있죠. 커트를 했다라는 거죠. 뭐죠? 잘라냈다라는 겁니다. 2만 개의 일자리, 그러니까 직원들을 감원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죠? 뭔가 수익을 좀 저희도 사실은 연초에요. 금융권의 여의도의 지금 증권사들의 분위기는 뭔지 아세요?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네. 그나마 키맨이 이제 아직 원래는 살아남아서 비용 절감 케이스에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금융기업들은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 절감에 있어서 가장 큰 포인트는 인력 감원입니다. 그래서 CT도 수익을 좀 내기 위해서 2만 명의 직원을 감원할 뭐 이야기가 돌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블룸버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형은행들이 여러 은행들 중에서도 요 시티가 우리 국내에서도 뭐 소매 쪽에서 철수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있었죠. 좀 쉽지 않은 그런 영업 환경, 녹록치 않은 환경이다. 시티 쪽이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금융 쪽이 조금 부진해진다라면 서비스 섹터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이 그나마 우리가 조금 고액 연봉자, 고소득자들이 많은 쪽 섹터죠. 근데 이들이 감원을 당한다? 그럼 이들이 레스토랑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호텔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서비스 섹터에 앞으로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또 추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T 산업 쪽에서 나온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모 애널리스트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브로드컴의 CEO가 이 결국에는 AI 반도체죠. AI 칩에 대해서 좀 흥분돼 있다. 그 상당히 지금 좀 과거 대비 다른 때 대비해서 이 브로드컴의 CEO가 이 자사의 브로드컴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들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브로드컴도 AI와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뭐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브로드컴은 주가가 거의 100% 가깝게 올랐습니다. 100% 가깝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라든지 이러한 쪽에서는 리서치 쪽에서는 뭐 CEO의 뭐 분위기라든지 업황의 분위기들을 봤을 때 인공지능 시장이 이렇게 계속 발전이 됐을 때 브로드컴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좀 산업계에서는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스트리밍 쪽에서는 결국에는 넘버 원인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미국에서는 봐야 되고 국내에서도 이러한 뭐 좀 산업의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인수 합병이 뭐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고 오징어 그 뭐죠? 오징어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이게 올해 연내 2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저희 시즌 2 저희 첫째 공주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혹시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가 그런 내용들이 나온 게 있나요? 콘텐츠 2 출격한 그러네요. 2024년에 오징어 게임 2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오징어 게임 2도 넷플릭스 OTT 플랫폼을 통해서 이게 공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대표님께서도 상당히 재밌게 봤다라고 하는 티빙의 이제가 이제 주인공 이름인데요. 곧 죽습니다라는 요게 지금 또 파트 2가 지금 나왔고 그거를 좀 저도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면 좀 머리 식힐 겸 하나 볼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이런 지금 경쟁이 치열한 구간에서도 넷플릭스가 가장 강한 구축을 시장 지배력 위치를 장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광고 때문입니다. 그죠? 광고 지원 티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애널리스트들 시장에서는 계속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주가의 기대 주가죠. 이거는 스탁 프라이스 타겟입니다. 타겟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뭐 OTT 관련된 플랫폼들이 많은데 유독 넷플릭스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스트리밍은 누구다? 넷플릭스다. 그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음원 관련된 쪽은 스포티파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이 넷플릭스의
어느 정도 다가서거나 아니면 넘어서려면 혼자만으로는 안 되고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좀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러한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고, 그러한 구간에서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넷플릭스 위치를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보면, 우리는 넷플릭스는 꾸준하게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신고가 이렇게 장중에 지난 목요일 날 신고가 경신했다가 고점에서 지금 한 템포 조금 숨고르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다른 OTT 관련된 부분보다는 확실히 긍정적인 흐름이 넷플릭스의 주가에는 최근에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테슬라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장시작전 방송에서 200일선을 이탈하는 그런 그림이 테슬라에서는 나타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 주가 추이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미국의 주가의 흐름과 주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미국 증시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우 보세요. 전고점까지 이렇게 막 신고가에 이렇게 가고 있고, 나스닥도 마찬가지 이렇게 전고점 돌파해서 올라가 있는 상태고, S&P 500 뭐 거의 역사적 최고가 경신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 대비해서도 월등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는 이렇게 쭉 거의 260달러 부근에서 218달러까지 거의 일자로 지금 수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가격 인하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네요. It's cutting price, 가격 인하 다시 가격 인하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야, 이러면 마진이 상당히 또 축소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지금 좀 생기고 있는 건데, 4분기예요. 지난 4분기에 중국의 판매량이 나쁘지 않은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가격 인하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에 조금 뭐 약간 일부 건드린 개량화된 모델 3가 출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가격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뭔가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부터 해서 미국에서도 이 개량형 모델 3 주문을 지금 받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가격 인하 이 트렌드가 뭐 다양한 미국을 비롯해서 다른 지역까지도 이게 영향이 미칠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의 가격 인하가 사실 지난번에 다른 지역도 이렇게 좀 영향을 줬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내에서는 비아디가 점유율이 테슬라를 뭐 앞서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비아디하고 경쟁해서 뭐 가격이라는 부분들의 카드를 좀 꺼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결국에는 그러면 마진에, 그죠? 테슬라의 마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아직까지는 뭐가 이어지고 있죠? 네, 치킨 게임이. 안 그래도 지금 캐즘의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그죠? 캐즘의 구간에 들어가 있는 전기차 시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간에서도 여전히 살아남기 위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차를 만드는 전기차 업체들끼리 치킨 게임이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가격 얘가 얘를 낮추니까 또 얘가 또 낮춰, 또 낮춰. 자, 이런 게 되면 우리처럼 자동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자꾸 낮아지니까 나쁘지 않은, 그죠? 그러한 상황이 원래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의 2차전지 산업한테도 전체적으로 좀 무거운 그러한 그림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해 사태, 뭐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뭐 후티 반군 뭐 이야기를 막 해드렸는데, 미국이 지금 추가 공격에 나섰다라는 것을, 홍해 사태로 인해서 베를린에 있는 기가팩토리의 생산도 중단된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한테는 조금 센티가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리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잠시 광고 한번 보시고 다음 이제 국내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주요 주말에 있었던 산업적인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도움이 되는 뉴스들 몇 가지 체크를 해드렸고요. 자, 일단 미국도 지수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뭐 또 약한 상황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주간 단위로도 그래도 미국의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뭔가 위기 금융시장에 위기가 혹시라도 뭔가 있는가,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별 이슈는 없고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순히 조금 기간 조정인가 숨고르기인가 라는 것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주간 단위 정도로는 우리가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것을 한번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1월 초에 이렇게 반짝 상승을 했다가 쉬었다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뭐 수목금이죠. 목요일, 금요일 정도 이렇게 후반부에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드는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아직까지는 큰 폭의 흐름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냐? 전고점, 네, 여기 전고점 있죠?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네, 전고점을 다시 이렇게 돌파해서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죠. 이런 그림. 자,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이렇게 추세적인 뭔가 트렌드의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날 때, 그때는 좀 면밀하게 잘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러한 그림은 아니고, 그러면 주 후반에 살짝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뭘까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글을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이벤트가 이번 주에 이벤트가 많은 구간입니다. 주간이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그래서 대만의 선거가 이미 주말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먼저 불확실성이 있었고, 그 다음 주에 미국 공화당 선거 경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임시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 협상과 같은 이러한 이벤트들이 참 많이 있는 주간이 다음 주, 내일부터 펼쳐지는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살짝 그런 뭐 고개를 주 후반에 불확실성을 반영해서 조금 올라 있는 정도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그림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은 확실히 우리가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화려한 테마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 테마의 그 중심은 키워드는 AI입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주도 테마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외에 그냥 뭐 단순 일회성 테마들도 빠르게 순환매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도 테마라고 생각되는 AI의 중심 안에서 적어도 움직이는 게 좋겠고,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그냥 움직이는 것들은 아주 짧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카지노님들이 마무리하시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단기 순환매 관점에서 일회성으로 움직이는 것들은 올랐을 때 고점에서 잘못 들어갔을 때는 이거 물렸다가 꽤 많이 고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초보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 중심 테마에서 그래도 물려야지만 빠져나올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좀 이슈가 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MSCI 네, 신규 편입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슈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제가 기사를 하나 열어놓은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 MSCI가 언제 이거 하나요? MSCI 지수 편출입 종목은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분기마다 정기 리뷰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전달, 이 2, 5, 8, 11월의 전달 마지막 10영업일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 등등을 반영해서 바탕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월 달을 앞두고 10거래일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 그죠?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정도 사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정기 리뷰 심사 개시일이 일주일 앞으로 좀 다가왔다라고 되는데 이게 1월 11일 기사니까요. 그죠? 예. 그러면서 2월 달 MSCI 정기 리뷰에 편입될 종목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고 2월 정기 리뷰에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한진칼이 일단은 MSCI 지수 편입이 비교적 유력하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와 알테오젠도 편입이 유력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주가가 꽤 고점에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 이런 것들이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편입이 된다, 편출이 된다.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보통 어떻게 되죠? 편입되는 이벤트가 여기 있으면 그 전에 먼저 주가는 그죠? 패시브 자금이 앞으로 들어올 거니까 그로 인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액티브 수급이 먼저 들어오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벤트가 딱 결정이 되면 지수 편이 결정이 되는 그러한 시점부터 해서는 주가는 오히려 조금 빠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반대로 편출이 되는 종목도 먼저 빠지죠. 이렇게 먼저 빠졌다가 오히려 그 빠지기 전에 주가 다 물량 다 매도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서서히 오히려 바닥을 찍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가족 여러분들께서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또 갤럭시 S24인가요? 네, 24와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모멘텀은 계속 시장에서 아마 회자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염두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이벤트들은 그런 것들 정도가 있다라고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서 전기차 쪽이 요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한번 이야기를 좀 더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 가격을 계속 지금 낮추고 있다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지난해 연말부터 그래도 원래 저는 작년 한 7월 26일인가요? 그 이후로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고 12월 이제 연말부터 중하순부터는 서서히 이제 전기차 시장도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이제 큰 가격 조정은 마무리 구간이고 기간 조정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그림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튬 가격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죠? 지금도 아직 뭐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하락을 했고 양극재 가격이 그래서 리튬 가격 하락 영향에 많이 하락을 했고 배터리 가격이 양극재 가격 하락으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은 계속 원래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될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전기차 넘버원 중에 하나인 테슬라가 가격을 계속 인하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보다 일부 모델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차를 주고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서도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 배터리 밸류 체인 자체가 주가가 별로 안 좋죠. 이게 다 빠지니까 그죠? 실적 하향 조정과 함께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올 상반기에는 바닥을 좀 잡아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코프로 머티는 이런 업황과 관계없이 지금 이렇게 불쑥 이렇게 주가는 솟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제가 MSCI 2월 달에 지수 편입, 그 신규 편입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후보군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머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수급적으로 먼저 반영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코프로 머티는 대표적으로 뭘 하는 회사죠? 전구체라는 것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구체는 양극할 물질의 재료다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 잠깐 앞에 보고 갈게요. 자, 왜 전구체가 중요하냐? 제가 이제 작년도에 에코프로 머티 상장되기 전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전구체 공부할 때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오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구체에 우리가 중요한데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전구체가 중요한데 하필이면 전구체의 대중 수입 그리고 대중 의존도가 90% 이상이네. 대부분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산화해야 되는 숙명적인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 선봉에 서 있는 회사가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장될 때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고 뭐 주가는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차전지를 구성하는 것은 이미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부분들이죠.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 그죠?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중간에 분리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극과 음극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양극재는 양극 칼 물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기 바인드 접착제, 여기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양극 칼 물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료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전구체는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거고 전구체를 만드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회사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앤드림, 옛날에 E&D라는 회사였고 환경과 꿈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드렸었는데요. 잠시 후에 이 종목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전구체를 리튬과 섞어서 양극할 물질을 만든다라고 그냥 아주 가볍게 이 도식화한 그림이니까 심플한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다음으로 시장에서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에코앤드림이 전구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아쉬운 것은 주가가 참 무겁게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한다고 했는데 뭔가 이게 구체적인 그 캡티브 마켓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나오니까 야 이거 뭐 진짜 하는 거 맞아? 기술력 있는 거 맞아? 자꾸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죠. 작년도 초에 1분기에 나온 기사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구체가 매출을 견인할 거다라는 내용 나왔는데 한 해 동안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빠졌다가 재미없는 흐름을 계속 보였죠. 자, 이런 것들은 그림은 제가 넣어드린 것들은 우리 가족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업스트림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기차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도 채굴과 정년 이쪽이 중요한데 거기 전구체, 리튬 이런 쪽은 업스트림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미드스트림 쪽에서 움직임이 강한 쪽은 전해액과 분리막 쪽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최종 양극을 형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루미늄 박에다가 양극할 물질을 바인드를 통해서 붙이면 이게 최종 양극이 된다라는 거고 음극재는 이렇게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에코앤드림이 보시면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가 엄청 재미없다가요, 그죠? 4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반토막 났다가 지난 하반기 2차전지 섹터 재미없을 때 반토막 났다가 바닥에서 별 움직임이 없다가 연말 연초에도 지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상한가로 기록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환경과 꿈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 자, 일단 에코앤드림의 이번에 상한가의 데이터를 의미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거래대금부터 한번 보시죠. 거래대금이 한 780억 정도 터졌는데요.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23%의 거래량이 하루에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꽤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아쉬운 부분은 거래대금은 좀 많이 터졌는데 수급이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가 각각 33억, 38억 매도가 나왔네요. 그죠? 요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구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상한가를 빡 가니까 일단은 좀 팔자 뭐 그런 부분들이 되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래대금은 역대 8위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수급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에코앤드림은 뭐냐? 결국에는 뭐에 대한 기대감이냐? 벨기에의 양극재 세계적인 양극재 회사인 유미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결국에는 에코앤드림의 캡티브 마켓은 유미코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근데 뭐 의미 있는 뭐 그 공급 계약 내용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었다가 빠지고 기대감이 있다가 빠지고 계속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는데 작년 4월 달에도 이러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벨기에 양극재 회사인 유미코향 전구체 생산 기지 설계 착수, 그죠? 본격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 나올 때 반짝반짝 했는데 결국에는 주가는 다시 빠지고 했었거든요. 자, 6월 달에는 지난해 6월 달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 공시인데요. 2차 양극할 물질 전구체 생산을 위한 공장 신축 부지 확보. 뭔가 물밑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어떤 공시가 났냐? 공시가 나온 게 에코앤드림이 신규 시설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1,800억 맞나요? 1,800억. 예. 1,800 맞죠? 1,800? 예, 예. 1,800억 정도 한다라는 건데 투자 목적을 보니까 전구체 생산에 캐펙스 증설을 한다라는 거네요. 올해부터 내년도 3월까지입니다. 오, 그러면 야, 이거 진짜 이거는 공급을 계약을 확실히 이제 받은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이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업황 안 좋은데 1,800억이나 때려 넣어가지고 전고체 생산 캐펙스를 증설할 이유가 없지 않나. 그래서 주가가 튀는 움직임이 났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 이제 안에서도 우려 집단 FEOC인가요? 관련된 뭐 수혜가 예상이 되는 전해액과 분리막 쪽이 최근에 그나마 2차 밸류 체인 쪽이 좀 강했고 그 외에 개별 모멘텀으로 지금 좀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에코앤드림처럼. 그다음 나머지 2차 밸류 체인이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려면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다시 좀 살아나면서 테슬라의 움직임도 좀 좋아지고 그죠? 뭐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기간 조정의 흐름이 여전히 있고 그 말고 나머지 개별 모멘텀이 있는 쪽에서 좀 흐름이 2차 엔진 내에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시장의 한 축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뭔가 분위기가 AI에서도 AI가 지금 중심 테마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중심 테마의 AI 내에서도 하드웨어에서도 하드웨어 중심에서 이제 작년도는 하드웨어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뭔가 중심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무슨 이야기냐? 연초부터 엄청나게 많은 테마들이 나오고 있죠. 뭐 나오고 있나요? 뭐 바이오, 우주, 그 다음에 로봇, 메타버스, 뭐 웹툰 뭐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우리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쪽은 GPT, 그죠? 스토어입니다. GPT 스토어. 예. 자, AI가 결국에는 모든 영역에 지금 침투를 하는 것이 원래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양한 산업의 자동차, 뭐 가전,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 뭐 이런 쪽에 될 것 같은데 이 여기에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쪽이 생성형 AI를 했던 쪽이 오픈 AI잖아. 챗GPT를 내놓은 쪽이 그죠? 오픈 AI가 뭔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캐시가 필요하죠. 캐시가 돈을 좀 벌어야지만 새로운 쪽에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올 한 해는 이렇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AI를 가지고 수익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 해가 2024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게 바로 GPT 스토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하면 우리가 빅테크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빅테크, 네, 인공지능을 뭐 사업을 한다라는 빅테크들이 많아서 먼저 뭐가 돼야 되죠? AI 관련된 서버가 구축이 돼야 되고 이게 너무 복잡해지니까 저쪽으로 가서 제가 판서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AI 작년도 AI 서버 만들고 그 다음에 LMM,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대규모 생성형 모델, 뭐 언어 모델 이런 것들이 작년 23년도에 핵심이었다면 결국에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벌어야 되고 수익화 모델을 만드는 게 이번 올해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어디 기업 단위 아니라 어디로 연결을 해야 되죠? 소비할 수 있는 소비자, 개인들, 그죠? 이쪽으로 뭐 기업들도 소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소비자한테 뭔가 판매해서 돈을 버는 모습을 좀 돈을 벌어야 뭔가 새로운 쪽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앱스토어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그러한 플랫폼을 구축해서 소비자들끼리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들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조금씩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어디를 봐야 되냐는 건데 지금은 일단 막 소프트웨어 쪽이 부각이 되면서 야 너도 나도 GPT 스토어 관련주라고 해서 막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 초기에는 다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23년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HBM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고, 제가 사실은 챗GPT 나오고 난 다음부터 HBM에 대한 구조도를 저희 팀의 그 디자이너님한테 부탁해서 이걸 계속 그려서 보여드렸었죠. 자, HBM 관련주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 걸쳐 있는 기업들이 다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폭등이 만들어졌죠. 그 대장은 누구였죠? 한미 반도체였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퍼를 받으면서 시가총액 6조? 네, 6조까지 한미 반도체가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환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의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AI 내에서도 조금 이 주도권이 넘어가는데, 처음에는 다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의 흐름을 짧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들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짧게 이거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면, 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와 전자제품 IT 대비해서 소프트웨어 업종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그래프인데요.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는 이들 섹터 대비해서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뭐죠? 하드웨어잖아요. 하드웨어 대비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강한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네이버가 코스피와 그다음에 하드웨어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네이버가 IT 하드웨어 대비해서 이렇게 우상향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죠? 코스피 대비해서도 강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코스피 대비해서 강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카카오도 만만치 않은 그러한 요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작년도 이후에 최근에 주가 흐름을 이렇게 제가 그려보니까,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에 만만치 않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그림. 그래서 약간 하드웨어가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약간 쉬어가는 그런 그림이고, 1월 마지막 주에 컨퍼런스 콜,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다시 조금 힘을 내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약간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다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1분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로메카인데,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끝났던 거래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많이 만들어진 기업들 순서대로 제가 정렬을 해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를 한 종목은 유일하게 뉴로메카가 하나 보이네요. 그죠? 30억, 64억. 그리고 시총 대비해서 거래대금은 95%나 이렇게 터졌는데, 분해를 해보니까 거래대금은 역대 3위에 해당되고요. 기관 역대 순매수는 6위, 외국인 역대 순매수는 2위, 시가총액은 2위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역대 2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름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뉴로마카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 로봇 관련주라는 거 다들 아실 거고,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포스코와의 관계, 그죠? 포스코와의 관계.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스코와의 뭔가 협력하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삼성그룹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뭐 이런 기업들을 지분 투자를 했다라면, 뉴로메카는 포스코에 뭔가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인수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뉴로메카가 3년 동안에 대주주 관련해서 락업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장 이후에 3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일단은 그 전 단계로서는 일단 일부 지분 투자부터는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요거는 다른 로봇 관련주 대비해서는 다른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 5천억 미만입니다. 과거에 지분 투자 됐을 때 시가총액 1조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쉽게 나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작년에 봐왔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랬고. 그래서 뉴로메카는 뭐 그런 관점으로 다른 로봇보다는 좀 다른 투자 포인트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속 뭐 앞으로 공부해 나갈 때 그 부분은 머릿속에 염두를 좀 해두실 필요는 있다
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정리와 함께 다음 주 좀 준비해보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으니까요. AI 내에서도 조금 분위기가 주도권이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추후에 제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간지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왕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 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서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